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뭐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네. 최근이니까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에 여러 차례 공언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 나중에 번복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본다면 번복하지 않는다면 그 세제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면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 규제보다는 당장은 대출 규제에 나선 점이 좀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2019년 12.16 대책이죠. 15억 이상 주택 대출 금지한 그 규제 그때랑 지금의 6.27 대출 규제랑 이제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저는 이번 대출 규제가 좀 더 정교하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에 15억 이상 주택 대출을 금지를 했지만 갭 투자를 막는 제약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출 규제 때는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는 6개월 내에 전입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거주자의 수도권 갭 투자를 상당 부분 좀 차단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정교한 부분 같고 결국은 저는 약간 그 수도권 부동산에는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고 설계한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번 유동성 규제를 봤을 때 다만 이주비와 잔금비 대출을 6억 원 똑같이 6억 원 미만으로 이하로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과 좀 배치되는 규제가 아닌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조합원들이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좀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 그 공급 부족이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는 이제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이 전월세가를 좀 더 자극시킬 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규제의 단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을 틀어막은 거는 어떻게 보면 상급지 급등을 좀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일견 이해는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규제를 이주비 잔금 대출까지 규제를 걸어버림으로써 향후 공급 부족 시대를 좀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을 좀 낳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하려고 했다면 이주비 잔금 대출까지 똑같은 테두리로 규제를 거는 건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비사업 쪽은 좀 앞으로 어떨까요? 정비사업은 저는 원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했지만 지금 좀 다른 행동을 지금 규제를 통해 보여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분양에 있어서도 이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지를 시켜버린 것도 굉장히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양도 약간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거 아니면은 분양도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되지 않으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좀 불리한 좀 부분이 생기지 않나.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또 1+1으로 받는 조합원들이 많은데 그럼 바로 다주택자로 정의돼 버리면서 주담대가 금지되고 또는 이주비 대출이 금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 동력이 좀 많이 훼손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세금을 아까 잡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세금 규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공약은 번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대체적으로 재정 확대를 많이 구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부채를 늘리는 거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듯이 재정 확대를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이번에 추경도 30조 넘게 하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은 증세가 언젠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번 대선에서 보면 민주당이 서울 25개 구에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만 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선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서울의 1주택자가 종부세에 굉장히 많이 대상이 되면서 그 민심이 분노하면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게 대선의 패배로 직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20대 대선이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25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30만 표 차이로 졌어요. 서울에서 똔똔만 됐어도 대선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왜 민주당이 졌느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크게 이겼던 서울에서 왜 졌냐? 결국은 부동산 급등에 따른 종부세로 서울의 1주택자들이 돌아선 거거든요.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대선 후보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그 고가 1주택자는 실거주한다면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한 것도 서울의 1주택자를 다시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대선 결과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 구만 졌기 때문에 사실 이 4개 구는 어차피 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제 증세를 했을 때 이 4개 구의 고가주택의 핀셋 증세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1주택자를 다시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들이 득표하기 어려운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의 핀셋 증세 정도는 나중에 향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얘기 나오는 건 세금 규제나 혹은 공급 대책. 뭐 4기 신도시 요새는 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하겠다라든지 4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유휴부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4기 신도시보다는 기존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심의 고밀도 공급을 얘기한 건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주비나 잔금 대출, 뭐 6억 제한, 같이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조건부 전세 자금 대출 금지하고, 조건부 이전 전세 자금 대출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공급을 또 줄이는 부작용을 낳는 규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밀도 공급이 말은 했지만 과연 실현성이 강한지 여부가 좀 약간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공급 감소 시대는 좀 단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오른 지역들도 있고요.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까 그 6억 이상 대출 비중 때문에 상급지 내에서도 이제 영향이 각각 다를 것이다. 강남 서초구보다 그 마용성, 특히 마포 성동구 쪽이 젊은 고소득자들이 많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서 매매가가 급등한 지역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네. 상급지 내에서도 그런 갈림이 있을 것이고, 상급지와 중급지 사이도 좀 축소가 될 거, 이번 계기로 축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12.19 규제 때도 15억 이상 주택 대출을 금지했더니 1년간 상급지와 중급지 금액 차이가 좀 축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좀 더 상급지를 겨냥한 핀셋 규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상급지와 중급지 사이가 좀 더 축소되지 않을까. 또 상급지와 중급지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그 간격이 약간은 축소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장 불투명한 영역 같거든요. 네. 지금 현재가.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될 거라는 의견이 팽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치 현상이 계속 심화되면서 이제 양극화가 초양극화로 넘어간 상태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초양극화 현상을 타파하려면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그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아직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인가, 오히려 완화해서 양극화도 해소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스탠스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다주택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 어렵지만, 다만 증세는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가주택에 대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증세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증세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하나의 딜레마는 그때 공급 감소도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과연 이 증세라도 버틸 수 있는 수준에 있는지를 각자가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1주택자, 무주택자는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규제 때문에 상급지와 중급지가 좀 간격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된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시장 추이를 지켜보고 서둘러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무 많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남 3구의 주요 단지인 뭐 잠실 엘스, 리센트, 도곡 렉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40% 밑으로 뚫고 내려갔거든요. 역대 최저 전세가율이기 때문에 향후 공급 감소가 발생해도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이 규제를 뚫을 힘을 얻지, 전세가율이 굉장히 역대 최저인 상황에서는 이 규제 하에서 다시 이제 상승 압력을 다시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급지로 서둘러 갈아탈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급지 이하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전고점도 돌파를 못했고 상대적인 풍선 효과 때문에 매수를 검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세가율이 차오르기 전에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면 어떡하죠? 그러기에는 지금 40% 밑으로 내려간 전세가율 너무 낮지 않나. 대출 규제가 이제 작동을 하면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자기 자본 또는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인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도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자기 자본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감소로 인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급지가 다시 이제 상승 탄력을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급 감소가 예고된 미래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을 결국은 받게 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상급지가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서 바로 그 상승 탄력을 다시 받기는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어도 전세가율이 지금 현재 40% 밑이 아니라 50% 수준까지는 좀 근접해야 다시 이제 규제를 뚫을 힘을 좀 얻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